저는 여성인권위원장 맡고 있는 전다운이고요. 그 집중조명 1에서 뵀던 것처럼 많이 논의가 됐던 것처럼 사실 올해 대한민국이 겪은 이 내란 사태 극복이 단지 윤석열의 형사처벌이나 새로운 대통령 선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같이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극우와 안티페미니즘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 전반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마저 이런 차별 혐오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러한 반인권적인 인식을 견고화하고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올해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집중 조명 과제로 이렇게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제를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현재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또 이런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인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각계의 정말 유수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각 발제를 심도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 폭력을 위한 우리 인권 보장에서 가장 기본인 안전에 관한 젠더 폭력 분야, 그리고 여성 노동 분야, 그리고 여성가족부 개편에 따른 성평등 가족부의 역할, 그리고 안티페미니즘 의 대응을 위한 모색, 이렇게 4가지 주제로 각 20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과제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 김혜정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이라고 합니다. 불법 계엄 1년 후에 이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열려서 성평등 과제가 쟁점으로 오늘 논의된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젠더폭력 분야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집 25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그 겨울 동안에 그 차가운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뜨겁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투쟁을 한 결과로 지금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참가자에서 20대 여성 비율이 18.9%로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그 인구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뿐만이 아니었고요. 2008년 광우병 집회에서도 23.8%,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도 19.3%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예로부터 20대 여성은 연령과 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이 그 민주주의 대표적인 집회에 참석한 계층이었는데요. 2016년 10년 전 정도의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는 박근혜를 성애와 여성 비하를 하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중도에 있었지만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 아예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게 지난 10년의 큰 차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년은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사이에 스토킹이라든가 디지털 성폭력 법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이제 여성 시민들의 결집이라든지 청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규모 서명 운동이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시민 행동이 굉장히 그 주축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군대 내 공공교육 분야에서의 성폭력 대책이 되게 체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 리부트는 공교롭게도 왜 시작이 됐냐면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남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ISIS에 갔던 그 터키로 갔던 18세 한국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공격을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원색적으로 그 언론에 쓴 칼럼니스트 때문에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을 그 시초로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성차별을 겪고 있다라는 역차별 담론은 페미니즘과 함께 이제 왔다는 것인데요. 모두가 하나의 파일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정책을 마이너스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파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정 담론이 모두가 아주 균질의 무균의 어떤 동등한 조건일
어야 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이런 담론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이 누군가를 역차별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담론도 좀 확산이 되어왔던 것 같고 그것이 정치 분야에서 공인됐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 성폭력에서도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예방,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어떤 강력범 처벌이라는 앙상한 정책만 남겨놨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4페이지에 보시면은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 정부를 이루어서 지금 많은 그 사회적인 과제를 진도를 나가고 있지만 성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공약에서도 거의 발표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제기가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업무 시작 6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남성 역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10월 1일부터 이름을 바꿔서 확대 개편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성형평성 기획과가 신설됐고 굉장히 주무 부처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력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젠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각각 여러 성별, 연령별, 인구 계층에 어떠한 차별과 어떤 폭력들을 낳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도출해 나오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인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데 남성과 여성 자리에만 이렇게 바꾼다든지 여성이라는 이름만 빼면은 요것이 그렇게 보인다든지 이러는 방식으로는 피해자 가해자의 위치만 바꾸는 그런 담론의 반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10년 전에 미투 운동이 시작됐었는데 그때 법을 바꾸다 민변여성인권위원회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정책이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중에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법 촬영이라든지 유포를 각각 다 처벌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이 되었고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이런 것도 이제 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회 때 제시됐던 이제 질문 중에 그 4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가해자 왜 처벌받지 않는가? 피해자 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안전한 학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그 대분류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전적이고 그런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여전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제폭력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가정폭력법을 전면 재구성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랑 피해자 보호법 방지법이 제정이 됐지만 사실은 주 가해자와 주 피해자 식별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법적 수단을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교제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 부부관계에서의 폭력이 쌍방폭행처럼 보여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질문으로 이것을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57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그 이번에 베이징 행동 강령 30주년 기념 이행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여성 단체들이 함께 9월 23일에 했는데 이때 제안했던 여성폭력 과제들이 최근의 과제여서 이것과 그리고 요번 마침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을 이렇게 교차시켜 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개별 정책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뒤에 적었던 그 제시하고 싶은 방향 4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284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지난 10년, 뭐 미투 운동 10년, 페미니즘 리부트도 10년, 그리고 역차별 담론도 확산되어 있는 지금, 그리고 민주주의 광장을 통해서 이제 새 정부가 여러 성평등 과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지금 젠더 폭력 분야에서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284쪽인데요. 성차별적인 젠더 폭력 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입니다.
일단 젠더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성별에 대한 기대와 가치, 성역할 규범 등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폭력의 성질,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별과 성별에 따른 맥락이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지점, 폭력을 촉진하고 폭력을 성회화하고 폭력이 인권 침해가 아니도록 만드는 이 기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사회가 도입한 그런 상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성차별 사회의 반응이 젠더 폭력 관련 법 개선을 가로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성차별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젠더 폭력 관련된 법을 재구성하려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강간죄 동의 여부로의 개정이라든가 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 여성이 오히려 처벌되고 있는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가정폭력 개념을 넘어선 친밀한 관계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포섭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 군형법상 추행죄 개정, 이런 것들은 이 젠더 기반의 구조들을 바꾸기 위한 개정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차성에 기반한 젠더 폭력 대응 정책 총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젠더 폭력 대응 과제들이 흉악범 대응, 이렇게 해서 가장 두꺼운 코일로 만든 전자발찌 로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제시카법 같은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주거를 격리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흉악범. 그럼 흉악범이라는 게 누구냐?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불법 촬영도 그 대상이냐? 그럼 그건 아니다. 이런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굉장히 좁혀서 젠더 폭력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그 어떤 힘이 강조되었고 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는데,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로만 이 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로만 젠더 폭력을 보아야 하는 게 아니어서 성폭력에 대한 통계나 연구나 예방이나 교육 같은 것들의 정책이 강조되는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평등가족부가 확대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성평등 정책을 다 성평등가족부의 일로 이렇게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지금 약간 그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아까 김남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 관련된 정책을 성평등가족부로 보내는 거, 이런 것이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모든 부처가 함께 하는 총괄 조정이라고 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성평등 그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하는 회의 체계를 거기에 흡수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지금 최근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반대하고 다른 논의로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주 장애 성소수자, 장애 여성, 그 가정폭력이나 체류권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가 여러 거주 주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젠더폭력의 피해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가지고 총괄 조정 협력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게 그 부재했었을 그 윤석열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전산망을 다 별도로 만들고 그것에 모든 피해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라라고 하는 거를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불필요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온라인 과도한 정보 집적을 막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스토킹은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되어서 스토킹은 형사 처벌하는 법으로 들어왔고, 가정폭력은 형사 처벌을 하지 않죠.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지금 교제폭력을 어떻게 하냐가 좀 관건인 그런 상황에서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은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형성된 거는 되게 좋은데, 실제로 이 법이 그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을 것만큼이나 어떤 가해자 전문 변호사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나 명예훼손, 형사나 민사 같은 보복성 역고소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시간과 여러 소송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어떤
저희가 또 되게 공론하고 싶은 사건 중에 가해자가 변호사인데 이 자신의 그 강간미수를 고소했던 피해자에게 굉장히 지금 수년째 굉장히 괴롭히는 그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막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좀 그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3심까지를 다 포괄 수임하여서 피해자에게 그 거액의 돈을 이제 대출받아서 피해자 그 수임료를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꽃뱀 잡는 꽃변이라고 하는 이제 워딩을 내세우면서 여성 변호사를 내세워서 성폭력 가해자 전문 로펌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그 성희롱 조사라든지 심의 징계 결정 이런 것들을 대형 로펌에 되게 의뢰해서 오히려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좀 직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짜는 이런 곳에 이용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이 어떤 제대로 된 수사 처벌의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불평등의 격차를 더 넓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격차를 줄이는 그런 그 멀리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상 젠더폭력 안전할 권리와 국가 책무인데요.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어떻게 기재할 수 있을까 함께 되게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안전할 권리나 행복 추구권, 평등권에서 이제 유추해 왔지만 예를 들면은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혼인과 가족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헌법의 그 문항이다 보니까 가정 폭력에서 이것이 사실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폭력이 되진 않았나라고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폭력이 별도의 안전이라든지 뭐 공포라든지 뭐 이런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연결된 그런 개념으로 꼭 헌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차별과 폭력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단체 연합에서 2018년에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에서 실질적 성평등 조항이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바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성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서술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좀 필요성을 같이 지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7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성폭력부터 여러 과제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이재명 정부 성평등 가족부가 아닌 이전에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만든 그 여성폭력 방지 기본계획 2차 계획인 거죠. 여기에는 디지털 성폭력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관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기반한 폭력이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여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관계에 기반한 폭력은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개념을 쓰기가 싫어서 여성이란 말을 쓰면서 관계 기반 범죄, 관계 기반 폭력처럼 정책 용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이거를 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저희는 이제 성폭력부터 과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은 순서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교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구성 요건 동의로의 개정 그리고 이를 위한 수사재판 지침 마련 그리고 여러 피해자 보호하는 조치 같은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군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 사건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안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제재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재를 안 받고 있어서 이것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에 대한 그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복합적 차별 상태. 그래서 복합적 차별 상태의 젠더폭력, 장애인 피해자, 그리고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랑 굉장히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되게 교차적인 그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류를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도가 되게 필요하고 다양한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여성가족부 이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여성폭력 그 저희 업무하는 지침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중에 불법 체류자들은 당장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 지침에. 그런데 이 체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 내용을 빼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된 지금 소년 범죄 관련 모 연예인 때문에 되게 이걸로 많은 이슈가 있는데 소년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참여를 할 수가 없고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니터링이 안 돼서 이 피해자는 의견 개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 재판에 대한 피해자 참여권 같은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기반 성폭력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급 마무리인가요? 시간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성폭력 관련해서 정말 선두에 서 있는 소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정말 아쉽고요. 그 말씀하신 베이징 행동 강령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에 세계 여성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여성 인권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때 12개 분야에 관련된 과제를 제시했었는데 사실 한국은 이 12개 분야 어느 것도 좀 진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은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법이나 이런 사법적인 측면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젠더 폭력에서의 과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변호사 시장, 이런 사법 체계에서 젠더 폭력이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이 여성 인권이 단지 여성들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도 총합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여가부로 이게 이전되느냐라고 고용상 차별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남주 연구위원께서 여성 노동,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소감도 많고 하는데요. 우선은 많이 떨리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근데 막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성별임금 격차 최하위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유리천장 지수에서 2013년부터 최하인데 올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한 단계 상승한 거는 관리자 비율이 하나 상승했고요. 아래 보시면 터키와 한국과 일본이 갑론을박 순위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취업자를 보시게 되면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게 격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 그래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고용률 격차 같은 경우는 20대는 오히려 여성이 고용률이 높다가 30대부터 급락하는 구조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한국 내에서만 낮느냐? 아니죠.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대부터 50대까지 낮아지다가요. 여기서 60대부터 OECD 평균보다 높아집니다. 네, 여성 노인 빈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OECD 평균 여성들은 이제 연금 받고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7.5%로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임금 근로자 규모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50%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정규직에서는 이 비율이 39.4%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여성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그 모든 것은 여성 노동이 다 여성 노동자가 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시게 되면 전체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6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저임금 근로자가 여성이고요. 이게 비율로 보면은 남성은 10%밖에 안 되는데 여성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서 19.1%가 된다. 그러니까 딱 격차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다 이제 법
그러니까 변호사님 많이 계시는데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에서도 여성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별로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 남성은 100명 중 8명, 9명도 안 되는데 여성은 100명 중 17명 가까이 된다 격차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그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에서 초단 시간이나 5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그 노동권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찬성합니다 했을 때 지금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15시간 초단 시간 근로자로 이렇게 91만 4천 명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초단 시간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7명, 그러니까 70%를 차지하고 있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단 시간이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설정, 지금 뭐 퇴직급여를 전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와 주요일과 여러 가지로 또 이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성 취업자 증가가 15시간 미만 근로자 증가이고 또 하나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238만 6천 명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24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전체 보건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래프에서는 24년 8월 기준으로 5명 중 거의 1명 가까이가 보건업 및 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예측하시겠지만 이쪽 분야가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5인 미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지가는 이게 우리나라가 제도 설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5인 미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김혜정 소장님께서 안전한 일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같은 거는 19년 7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52시간 상한제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성 관리자 비중은 예측하시겠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60세 이상, 그러니까는 여성이 보건복지 서비스업 15시간 미만 비정규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또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여성이 60대 미만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60대부터는 OECD 평균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4년에는 60세 이상의 여성 임금 근로자가 남성을 초과하는 이러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24년 기준으로 여성은 19.8%, 남성은 16.8%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주평균 근로시간을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초단시간 미만이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도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앞서서 고용률에서 30대에서 고용률이 꺾었잖아요. 이게 이제 경력 단절로 인해서 근속연수가 작다.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 같은 경우는 최근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그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OECD 38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30대 같은 경우는 교육연수가 지금 그 21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학력 연수도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별임금 격차를 보시게 되면 한국은 OECD에다가 전일제 상용직 성별임금 격차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6월 하고 있는데요. 24년 하단을 보시게 되면 중위값 기준으로 29.3%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금 구조로 보면은 정액급여가 가장 낮고요. 22%. 그리고 초과급여, 특별급여에서 격차가 많이 납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초과급여 같은 경우는 여성은 여러 가지로 단시간의 선택지로 되니까 여기서 또 낮아지고 특별급여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자리라든가 이제 직급이 낮다거나 해서 이렇게 격차가 나서 29%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일제 상용직을 전체를 다 포함하면 또 임금 격차가 또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제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이거는 이제 경제활동 근로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중위값으로 해서 이제 계속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하시고 이제 월 평균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들이나 청년 남성들은 여성들이 근로시간이 적어서 그렇게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시간당 임금 격차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앞서서 보시겠지만 여성은
극단의 요양보호사처럼 장시간 근로거나 초단시간, 시간제나 이렇게 좀 비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월평균 근로시간에서 격차가 큰데 시간당 임금 격차에서도 작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OECD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는데 그 평균은 월평균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금 격차, 이것이 이제 청년 여성들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비혼을 한다거나 이 출산을 늦춘다거나 했을 때 임금 격차는 여성은 생애적으로 지금 30대 후반에 309만 원이 가장 최고 소득입니다. 월평균 소득이고요. 그것에 반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저기 50대 초반. 그러니까는 최고 생애 임금이 도달하는 연령도 늦기 때문에 임금도 굉장히 높다. 여기에서 되게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중위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업별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이 35%로 큽니다. 앞서서 저희가 OECD에 보고하는 전일제 상용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이 산업 자체가 제외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이 부분을 제외를 했는데 그 부분을 넣으면 더 성별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공행정이 35%로 가장 크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로 가장 작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이 전체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리자와 농림어업 순영자 변화폭이 컸다. 그리고 이제 규모별 같은 경우는 5인 미만과 300명 이상에서 변화폭이 컸다. 그리고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금 격차가 축소됐는데 임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2.4%포인트 확대가 됐다. 그리고 근속연수 같은 경우는 180일에서 1년 미만이 12.6포인트로 변화폭이 가장 컸다. 그리고 이제 시간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전일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임금 격차는 1.3%포인트로 2.9%포인트 확대가 됐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해야죠. 그리고 24년 대비 24년 15시간 미만 근로자 성별임금 격차는 오히려 2.1%포인트 확대가 됐다. 이런 게 좀 추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가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좀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임금 투명화 지침이 2023년 이후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EU의 법 같은 경우는 디렉티브는 지침이고 권고가 있는데 권고로 레커멘데이션으로 안 돼서 이제 2023년 임금 투명화 지침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보 접근권, 그래서 평균 임금 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 구직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의무 같은 경우는 250명 이상은 성별임금 관련 국가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0명에서 149명도 3년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예기간을 거쳐서 적용이고요. 아마 이게 2023년 시행이 됐기 때문에 3년을 하게 되면 2006년부터 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임금 평가는 놀랍죠. 5% 이상의 임금 격차가 드러날 경우에 노사가 공동임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9.29%잖아요. 그리고 여기 권리구제 및 집행 같은 경우가 차별이 없었음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액 배상받을 권리를 또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위 확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차 차별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성별, 민족, 성적 지향 등 이런 여러 가지로 교차 차별을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요구 고려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장기란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은 제가 임금 투명화 지침을 어디에간에 담아두고 싶었는데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주 성별 기반 저평가 우선 포상 검토. 제가 이제 이 법률 용어가 영어에다가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어워드라는 표현으로 이 어워드에는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공정근로위원회가 2025년 4월 16일 성별 임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이 지배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최고 30% 임금 인상 권고를 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호주 연방 정부가 이제 2020년부터 이러한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이픈에서 보시면 2005년 4월 돌봄 및 지역사회 부분 임금 평등을 위한 전문가 패널이 성별임금
저평가에 대해서 우산 포성 검토에 대한 최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종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의료 전문가, 치과 보조원, 격리검지 채취자. 그래서 보육교사, 의료 전문가 이쪽이 이제 여성 집중 직종인 것은 호주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했는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이제 4월에 접했을 때 이 이제 야후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예상하셨던 것처럼 노조는 찬성하고 기업은 이제 뭐 힘들다 하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이 제도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2025년 6월부터 3년간 14.1% 임금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호주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30억 달러의 예상을 책정을 했다. 그래서 앞서서 자료집에서 보시게 되면 호주의 성별임금 격차가 10%대입니다. 우리나라의 2배, 그러니까 거의 뭐 50%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 국정과제가 123개에서 5개 과제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제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초단시간 근속미만 뭐 노동관계법 그리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명문화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지금 그 아이로 그리고 또 이제 민간고용평등 상담실 권리구제 지원이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평등가족부가 최초로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과제를 한 거는 최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 김정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안을 들어가 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소 정책을 보시게 되면 저는 그 21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이 공약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그냥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민간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성별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임금격차 해소 개선을 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임금 현황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시대상 그래서 어찌된 일을 이렇게 좀 축소가 됐는지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 위주로 또 뒤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뒤에서 제가 이제 또 임금투명화법을 얘기를 할 텐데요.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에 관련된 법은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양성평등기본법 20조와 38조에 이 그 결과를 매년 공포한다는 것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공사까지 추가하는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기업별 성경 임금 현황 발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지방공사 및 공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공시대상 다트와 공공기관 안료, 지방공사 클리나이의 임금 공개 현황표를 제가 제공을 했을 텐데요.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서부터가 첫 걸음이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에 재정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직종별, 직급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여성경제활동법이라는 게 경적단절 여성법에서 2022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경제활동법이 좀 시행이 돼서 이게 좀 시작이 돼서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탄력을, 그러니까는 추동력을 좀 못 발휘한 면이 있는데 이제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여성경제활동법에 이제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라는 조항이 최초로 들어가 있는 중앙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성별임금 격차 개선위원회와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제가 자료집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민간고용평등 상담실. 이걸 왜 폐지를 했는지 저는 절대 이해를 못 하는데요. 2002년부터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2023년에 폐지가 됐고요. 폐지가 됐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직전에 19개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근데 또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민간고용평등 상담실을 폐지하면서 그냥 뭐 아무 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10개 8개 노동청에 고용평등 상담 지원관 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평등 상담 지원관이 이제 그대로 있고 거기에 민간고용평등 상담실이 추가돼서 협업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우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러한 것들은 좀 굉장히 이게 상담원과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한데 2024년 고용노동부의 민간고용평등 상담 지원관이 그 상담한 실적을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 같은 상담 건수는 굉장히 좀 축소가 됐고 모성보호 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민간고용평등 상담실이 확대가 되면 이쪽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는 고용평등 상담실이 왜 늘어나냐 한다고 했을 때 라시다 만주라는 그 분이 54차 UN CSW에서 여성이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2024년 기준 성폭력 상담소가 165개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상담소가 165개 있는 것만큼 고용평등, 경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할 수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도 늘어나야 된다는 당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고용평등 상담실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여기에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 이제 박선영 박사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제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장시 요양처에서 고용정책법 5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용형태 공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그 직종별, 성별 그 근로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별 임금만 공개를 해서 추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임금 투명화법을 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게 되면 EU나 호주나 한국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임금 투명화법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에 정의당에서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못 해줘서 이게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금 투명, 그러니까는 고용형태 공시 이 5개를 하는 것보다 단일화된 임금 투명화법을 제정을 해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로서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것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여성고용 정책과 이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는 제가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뭐 양성평등위원회가 되면서 왜 성폭력위원회를 그러니까 왜 뺄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평등가족부에 고용평등국이 생겼으면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도 가만히 있어야죠.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성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근데 여성고용정책과가 10월 1일 날 벼랑간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 되는데 지금 직제규정을 보게 되면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의 21개 업무 중에서 17개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여가부로 이관된 업무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하고 집단 상담 이 2개거든요. 근데 왜 이 과명을 바꿨는지 단기적으로 여성고용정책과명을 복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고용평등국이 생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용평등 이게 지금 사실 이게 2019년에 지방노동청의 고용평등과가 폐지되면서 이게 전달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고용평등과가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여성 노동계의 수건이기도 하고 저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페미니스트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이렇게 엄격하게 맞춰주시느라고 너무 이렇게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세션과 달리 2세션은 각자 4개의 대등한 발제를 하고 마지막에 조금 풍성한 종합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 노동 분야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철폐하고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한 정부였기 때문에 워낙 없앤 정책이 많아서 복원하는데도 정말 숨가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참 인상적인 것이 우리보다 훨씬 격차가 적은 호주에서 정부 주도로 그냥 일괄 그 어떤 특정 분야, 보건 분야의 여성 임금을 몇 프로씩 그냥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일괄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차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네, 정말 그 해야 될 일들이 과제들이 많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성단체 연합 그 양희환경 대표님께서 지금 새로 출범한 성평등 가족부의 그 앞으로의 과제들 어떻게 이 정부 과를 이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양희원병입니다. 지금 사전에 두 분이 발제해 주신 내용에 사실은 구조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해서 저는 되게 좀 브로드하게 작성했는데 하고 시간이 남으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가부 폐지 얘기하면서 22, 23, 24, 25 지금 4년째 되게 비슷한 얘기를 모든 토론회와 발제와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길 정말 바랍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크게 보면 사실은 여성과 성평등을 모든 영역에서 삭제했다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7일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 되고 나서 바로 페이스북에 아무런 근거나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가부는 역사적 기능을 이미 다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발언합니다. 이때 사실은 이 얘기를 발언한 해외의 기자들이 너무 놀라기도 했습니다. 해외 타진할 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을 한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다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대남의 사실은 그 당시에 이준석과의 이제 통합과 당대표 통합의 과정에서 이준석이 그 전부터 사실 여가부 폐지를 좀 주장했고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선거의 전략으로 여가부 폐지를 넘어 성차별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사실은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좀 반대를 했었는데 윤석열은 좀 더 나가서 굉장히 문제적인 성차별 자체를 부정하게 일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재임 기간이 2022년 5월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탄핵이 된 올해 4월까지 한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여성 성평등 정책 및 추진 기구에 퇴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제도와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는요.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과 정책을 예를 들면 진전시키고 법제들을 전전시키고 추진 기록을 만들어 온 성과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역사적 퇴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찬성한다는 답변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를 폐지를 주장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청년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폐지하기도 했고요. 행안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군용 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입법 예고한 그 특별법에 각 정부의 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여성 일자리와 저임금 문제, 농촌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 인권 문제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위원인데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좀 배제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당시 여성정책국 인력이 39.9명에서 32.9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가부가 25년간 발간하고 있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꾸고 통계의 결과도 남성과 여성을 기계적으로 평가하고 얘기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2024년에도 예산안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되게 이제 여가부 말고 다른 정부 좀 보신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는데요. 돈의 액수가 8,200만 원입니다. 8억도 아니고. 사실 이런 예산들을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깎였고요. 아까 김난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민간고용평등 상담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 없어질 모르는 부처라는 것이었습니다. 폐지될 조직에서 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도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상 3년간 지속됐습니다. 장관이 없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어려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여성가족부를 가족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를 좀 무력화시켰고요. 여성부 장관은 그로부터 1년 7개월 만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올해 9월 10일에 원민경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원민경 장관님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거의 3년간 넘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여성부가 있었던 유례사상 가장 무력화시켰던 거라 이것을 회복하고 근데 강화시켜야 되는 과제를 좀 안고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너무 열심히 어렵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가족부 개편 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정부 조직은 예산과 조직 인원이 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17명이 좀 증원됐습니다. 보시면 페이지 보시면 개편 전후 조직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현행에서는 2국 10과에 88명이었고요. 개편은 1실 3관 13관 105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뒤쪽에 그 다음에 보시면 주요 기능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여성정책국과 권익중진국을 합쳐서 성평등 가족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거를 보고 있어서 잠시만요. 네, 페이지 369페이지 보시면요. 여성가족부 조직도 전과 후입니다. 기존에 있던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정책과 되게 간단한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인력개발 해가지고 여기가 노동 파트하고 사실은 여성정책 파트가 같이 있었던 것을 밑에 보시면 성평등 정책과 고용평등 정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에 있었던 권익증진국이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인권 정책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익증진국은 따로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고용평등 정책하고 성평등 정책이 좀 늘었습니다. 그 중에 성형평성 기획과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여기가 한 10명 정도로 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 문화협력과 성별 영향평가가 성평등 정책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평등 정책과 안전인권 정책과로 해서 3개의 국입니다. 예, 관이긴 하지만 국이고 정책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을 묶어서 청소년 가족 정책실로 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색깔 보시면 늘어난 게 자료집엔 잘 안 보이네요. 예를 들면 늘어난 게요. 성형평성 기획과 성평등 문화협력과 고용평등 총괄과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0월 1일 날 공포 시행돼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대 성평등 가족부의 장관은 현재 원민경 장관이시고요. 예를 들면 조직 구조는 개편되었지만 현재 이 글을 작성했을 때 제가 10월인데 성평등 가족부의 업무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업무 계획을 지금 올해는 마련하지 않았고 성평등 성형평성 기획과에서 소답합이라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고용평등 총괄과가 신설되었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받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업무, AA 업무랑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공시제 업무 등을 이관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쓴 것은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을 썼고 사실상 성평등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새로 할 사업이라서 사실은 AA 하나랑요 좀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정도가 이관됐고 고용노동부는 아까 김나주 선생님 얘기해 주셨듯이 여성고용정책과를 없앴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가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이제 합쳐서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단체들이 좀 고용노동부 장관 좀 면담도 했고요. 조금 사과도 받고 이후에 조금 다시 하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의 직제 개편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언제 딱히 될 수 있을지는 딱 확답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고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적으로 남성차별이라는 단어를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메도 말씀해 주셨듯이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남성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 10월 14일에도 또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10월 19일 여연이 좀 성명서를 냈는데요.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원민경 장관에게 남성 차별에 대한 조사를 좀 지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사실 성형평성 기획과가 남성 차별을 해소하는 데 업무를 좀 하고 하는 거 아닌가. 남성 차별 부서라고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이 처한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청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연 남성으로서 차별받고 있어서 생긴 문제인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남성의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좀 치환하거나 남성 차별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장시간 노동,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내 집 마련을 요원하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마주하는 위기의 근원은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열악한 노동환경, 미비한 사회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청년 남성의 문제 또한 남성 차별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남성성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 계속적으로 남성차별과 역차별의 담론이 거의 한국 사회에 길게는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에서 좀 최근에 성명도 냈는데요.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예를 들면 차별을 동등한 기회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나 혹은 법제도의 개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회의 역차별이라는 제도는 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있는 게 현재 그 할당제, 여성 할당제인데요. 그 정치 영역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례대표 정도에서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남성 차별이나 역차별의 담론을 좀 벗어나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건지로 좀 관점이 이 정부를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요, 중앙과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좀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 지역 성평등센터 전달체를 좀 개선하겠다고 좀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좀 구체적인 발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이 글을 쓰는 당시 때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회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것은 좀 안 됐고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로 위원회가 계속 있는 거고, 지금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도 있는데요. 지금 여가부가 잠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랑 양성평등위원회를 합치려다가 좀 다시 좀 백지화해서 위원회의 실질화를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전 부처 제가 알기로는 되게 주요 부처의 장관과 해서 되게 큰 기구인데, 이것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산하의 혹은 전문위원회라던가 영역별 노동이든 성평등 정책이든 등등의 좀 전문위원회를 두고 좀 실질화할 수 있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또 특히 지역과의 좀 연계입니다. 사실상 여가부가 권한은 있진 않지만 지자체에 다 관련 여성 성평등국이나 각종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면 정부 부처랑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할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을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전담부처 확대 방안은 크게는 여가부가 어떻게 집행력을 높이면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내용이고요. 영역별 여성과 성평등 분야에 지금 여가부가 맡고 있지 않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이주든 장애인은 복지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의 분야에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총괄 조정을 할 것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연히 이 여성가족부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낸 게 사실은 한 20년이 넘기는 한데요. 너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정부는 되게 행정조직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가부는 조직 구성상은 전 부처에서 가장 작고요. 예산도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꼴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확대할까의 고민이고, 여성단체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산하위원회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금의 정부의 구조가 대통령의 권한에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예를 들면 의지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이후에 개헌 이후에 어떠한 좀 권력 구조의 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공정책 영역에서 말하는 성주류화라는 것은 사실 여성가족부 아니면 여성들만의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뭐 노동부나 뭐 산업부나 기획재정부 모두가 그런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것을 정책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컨트롤 타워를 성평등 가족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혀 그러한 권한과 예산과 인력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의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지난 내란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런 차별과 혐오를 굉장히 주류 목소리로 만든 것이 저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 유산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무튼 가장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큰 후유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새로 출범한 정부마저도 이러한 차별 혐오 세력을 주요
자신의 정치 기반 세력으로 삼으면서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큰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참 내란 청산 정책에서 많이 대두됐던 안티페미니즘 세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성 청년들의 이런 극우화와 안티페미니즘 경향의 변화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이한 활동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약간 하던 버릇이 강의여가지고 좀 컬러풀한 강의안이 아니라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와 도전에서 아무래도 제가 도전을 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맡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그 중에서도 이 남성, 특히나 이 남성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은 의기소침한 제목으로 남성과 함께 정말 성평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저의 주된 고민이기도 하고 되게 필요한 고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안티페미니즘 백래시와 대응을 위한 모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게 얼마 전 봤던 여러분들의 현실일 겁니다. 이게 올해라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고요. 저 숫자들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올해 이 대선이 내란이라 할 수 있는 불법 계엄과 탄핵에 이어진 선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현실이 더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고 이 다양성 중요하니까 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요. 정말 이렇게 연령별로, 특히 젠더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다르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징후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봤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많은 남성들이 그저 다르기만 한 정치적인 의견을 가졌다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남성에 비하면 일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너무 나이브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이 징후들을 외면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성평등 활동을 하면서요, 젠더에 따라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저 어떤 일부 남성들의 성적인 욕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대신 변명해주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단지 누군가 일부의 일탈 혹은 그냥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성적인 폭력이며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착취와 억압이고 젠더 권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 성평등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래 전부터 많은 성교육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 현장에서 이런 징후들이 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냥 퉁쳐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좀 그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아니면 뭐 독재를 봐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문제를 흐리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지금 청년 세대에 또 청소년 세대에 성별 간 인식 격차가 문제고 그 격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면요, 생계에 대한 1차적 책임 남성에게 있다, 여성은 의무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서야 된다 라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습니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성 어린이와 남성 어린이의 격차가 15%였거든요. 근데 고2로 올라가니까 25%가 됩니다. 밑에 보면 11%에서 20%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왔다면요, 저 격차는 같이 줄어들어야겠죠. 근데 줄어들기는커녕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이 만들어내는 성평등의 효과보다 이들이 어딘가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있는 그런 여성 혐오적이거나 성차별적인 그런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좀 다른 표기는 한데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식과도 되게 마찬가지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 저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자 청소년들은 이 문제인식에 대한 것들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면 정말 자기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교육의 효과를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상황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인식은 높아지기는커녕 답보하거나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너무 성평등해지고 있으니까 좀 덜 성평등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성평등하고 있지 않은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 주제에 대해 자꾸 무관심해지는가? 저는 첫 번째로 연령호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평등 보고서에 매년 발표되는 성평등 보고서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보면요. 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교육과 직업훈련 영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라던가 학업 성취도 같은 면을 보면 여자 청소년들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여자애들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선생님들이 예뻐하고 발육 상태도 좋아서 맨날 내 등짝 때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약간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나가보면 알죠. 앞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경제활동 영역 70점대고요. 의사결정 영역 30점대입니다. 단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40줄에 들어서 누나들 만나는데요. 그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비슷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울 롤모델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계시듯 이런 현실이 놓여 있으나 사실 지금 많은 청년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학교 진급에 대한 문제들 혹은 취업에 대한 문제들, 그런 고민들에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니 이런 현실들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알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연령 효과의 문제였다면 저는 이들이 접하고 있는 세대에 있어서의 고민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본 건데요. 가족의 생계 책임 남자가 져야 된다. 사실 이제 제 주변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결혼할 때 야 하던 일 그만둬 라고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들 별로 못 봤거든요. 다들 이상한 약속합니다. 우리 퇴사하면 안 된다. 우린 끝까지 맞벌이야. 라는 이야기를 더 압도적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런 가부장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혼자서 먹고 벌고 4인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의 가정을 꿈꾸는 건 되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에 대한 그 현실적인 기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두 장씩 넘어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남자 청소년들이 선망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계에 대한 1차 주책임 남자에게 있다. 저걸 남성들이 따른다고 뭐가 좋겠어요. 근데도 여전히 여성 청소년에 비해서 더 많이 그래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소개팅 나갔을 때 혹은 데이트를 할 때 비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요. 별로 지갑이 빵빵할 리가 없는 청소년들도 그래도 첫 소개팅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야죠 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그것이 남성의 멋, 남성의 미덕으로 이야기해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많은 미디어의 매체들에서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여전히 그려내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멋있는 모습, 헤게모니적인 남성 알파메일은 여전히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의 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연애 예능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애 예능은 다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모두가 다 되게 잘생기고 잘 벌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드러내는 남성들의 멋은, 남성들의 인기의 요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남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들이 지금 올라타고 있는 이 폭주하는 남성성의 열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성연대의 헤게모니적인 질서,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이 위계적인 질서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많은 남성들이 서로 간에 되게 이 똘똘 뭉쳐서 그 안에 위계적인 질서를 형성합니다. 저는 그래서 쉽게 남자 셋이 모이면 위계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간다던가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간다 했을 때 많은 남자 청소년들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진급이 딱 했을 때 위계를 형성하고 그 위계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저처럼 조금 다른 형태로 삶을 살려고 모색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낙인과 남자도 아니다, 그럴 거면 떼라 라는 각종 비난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위계 질서에서 굉장히 공고하게 있는 형태는 뭐냐면 그 밑에 여성들과 성소수자들과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페미니스트 남성이라던가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축된 현실에서 이 남성들은 이 문제가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남성들의 현실이 그래서 너희 삶을 행복하게 해? 라고 물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수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잖아요. 한 해에 작년만 하더라도 약 15,000여 명의 남성들이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10,000명이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많은 남성들은 병원에 찾아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자신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우울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조사를 찾아봤을 때 이 병원에 찾아가는 남성들은 여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옥을, 이 고통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남성 청소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옆에 청소년이 울고 있으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한테 이야기해봐. 가 아니라 남자 새끼가 야 우냐? 라는 말로 조롱하고 비난해 오던 그 위계질서 안에서 만들어 놓은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실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왔듯이 늘 빠를 뿐이죠.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가장 선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는요, 이 젠더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여성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적인 의견들과 진보적인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 지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많은 남성들은 더 보수적인 지표들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해석들이 따라오고 있으나 저는 이 해석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지표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지표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다 라는 말의 허점은 여성 청소년들은 그럼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더 많은 여성 청년과 청소년들은 더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지표를 보이는 건 이들이 같은 문제를 보았을 때에도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거나 이들이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툴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되게 자주 인용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이 토론회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려보면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아까 보았다시피 되게 부정적인데 실제로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페미니즘 정보적 축경로를 봤을 때 적대적 성차별과 반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신문이나 TV방송,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반성차별주의 성향,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반성차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정보를 주변인이나 강의, 소모임을 통해서 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거칠게 유추하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밀도 높게 이 정보에 대해 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정보값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왔던 자료인데요. 그리고 저는요 이런 자료들을 활동
활동들을 통해서도 조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면서 저도 늘 의아하고 궁금해서 만나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던 활동이 있었습니다. 약 2019년, 20년도부터 약 20명 정도를 인터뷰했었는데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면 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더 성평등한 현실로 나아가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사회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페미니즘 리부트라던가 또 그러면서 이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주변 조력자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저희 남한패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활동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 하나 책을 보고 감명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보통은 뭐냐면 애인이랑 박 터지게 싸워서 왔어요. 다 정말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혹은 딸과 뭐 다양한 동료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조력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초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냥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에 나의 언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이전까지 남성의 위계질서 안에서 이 남성연대의 그 폭력적이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문화 안에서 힘들어도 이야기하지 못하던 남성들이 그것을 나의 문제로, 나의 문제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내 몸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성적 지향이 문제가 아니고 내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페미니즘이 자신의 언어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적인 배경도 되게 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또 제 주변에서 흔히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반 농담 삼아서 페미니즘 그거 지능순이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가 책을 좀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알게 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농담 삼아서 많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똑똑하거나 부지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페미니즘을 알게 됐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서울 근교에 살았고요. 서울 근처에서 대학을 다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육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뻔하고 당연한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할 때 어떤 세대의 어떤 특정 군의 게으름 혹은 그들의 무능력함 혹은 그들의 개인적인 그 부도덕 정도 인성의 문제로 자꾸 치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을 주로 업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력 예방 교육을 주되게 하고 폭력 예방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러 들어갔을 때 청소년들의 반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팔짱을 끼고요. 되게 표정이 굳어있고요. 나를 공격하러 왔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폭력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불편하기도 하겠죠.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양분되는 것처럼 얘기됩니다. 그럼 많은 남성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상정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나약한 짓이니까요. 그럼 보통 가해자야? 내가 가해자 취급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사실 폭력 예방 교육에서 핵심은 피해자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목격자와 동반자들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자니 아직 폭력에 대한 접근이 사람들에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다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맨엔게이지 네트워크라는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남성들의 성평등 참여를 독려하고 추진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교육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남성성과 관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모름지기 이기적이 마련이라서 저 멀리에 되게 좋고 아름답고 당위적인 이야기가 있다손 하더라도 대개는 내 고통과 내 힘듦이 더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성다움이 뭔데 그게 정말 널 행복하게 해줘? 같은 이야기로 포문을 열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성평등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섹슈얼리티와 돌봄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교육을 나갔을 때 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와 성교육을 할 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학교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교육은 성교육이다. 첫 번째는 체육입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지만요. 성교육은 뒤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항상 자신의 관심이고 섹슈얼리티는 너무나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성교육이 되게 위태롭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되게 쉬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성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들도 사실상 별로 자꾸 넘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들의 이 많은 가해자들이 나는 그런 욕구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 성적인 욕구가 전혀 아니라 폭력이고 괴롭힘이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착각했는가? 제대로 된 성적인 교육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없이 야동으로 배운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이게 섹슈얼한 거구나, 이게 성적인 거고 좋은 거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구성된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성적인 문화가 이런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폭력이야 잘못된 거야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그럼 제대로 된 섹슈얼리티는 뭔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되게 심각하다면 어떻게 플러팅을 그럼 제대로 할 건데? 맨날 라면 먹으러 갈래? 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면서도 상대방의 거절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것은 성교육과 이 섹슈얼리티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제가 했던 활동들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저는 만나서 자리를 계속 여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그나마 인기 있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신남성 연애 스쿨입니다. 조금 치사한데요. 연애를 매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하고 싶어 하거든요. 틴더의 97%가 남성입니다. 항상 연애, 결혼, 남성들은 선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 결혼을 못 하시죠? 물어보면 돈이 없대요. 근데 이성의 결혼만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이유는 성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이거나 이 문제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야기해야죠. 나아가서 돌봄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는 활동입니다. 그냥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왜 친구가 없지? 라는 고민에서 고독사 문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사의 80%가 남성인 이 현실에서 남성들이 언제까지 돌봄을 외주화하고 등한시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때 너무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뭐 유튜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인터뷰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목소리를 들어주고 열어주고 이 사람을 관심 갖게 하는, 최근에 증명과 변명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안희재 작가님의 자신의 친구를 인터뷰한 활동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보면 보편적인 남성인데 죽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내가 왜 그럼 죽겠다라고 결심했는지를 이 안희재라는 작가님께서 인터뷰하면서 만든 책인데 저는 그런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매번 인터뷰를 하겠습니까만 안희재님을 여러 명을 만드는 거죠. 복제할 수는 없으니까 안희재 같은 사람을 여러 명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잘하고 싶은데요. 제가 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 교육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성교육만 하더라도요. 지금 성교육에 제대로 된 주무부처와 주무법과 주무기관이 어디냐가 되게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평등 가족부가 이 주제를 담당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학교에 가면 보건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그럼 보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자와 난자 혹은 생물 쪽으로 치중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은 민원이나 외부에서의 약간 이상한 그 혐오 세력들의 공격이 너무 두려워서 냅두는 사이 혐오 세력들이 지금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전히 하는 건 순결 교육입니다. 너무나 이 섹슈얼리티에 지금 청소년과 괴리된 그런 교육을 하고 교육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섹슈얼리티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손희정 선생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문구를 마지막에 띄워주셔가지고 감동적이고요. 정말 교육을
주업으로 하시는 활동가님이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2018년 이후로 여성들도 나는 페미니스트인데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치 그 새로운 레드 컴플렉스처럼 그런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단체가 여성 시민사회에 등장했을 때 너무 반가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사실 유엔에서 한 10몇 년 전쯤에 He for She라는 그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문구가 있었는데 전 He for She 이게 여성을 위한 남성. 근데 전 이게 좀 낙지 않았나? 너무 촌스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제 선생님 포함해서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실 종합 토론을 조금 풍성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질문지를 나눠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일단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그 뭐 전반적인 추가적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혹시 제가 여쭤보지 않는 분께서도 코멘트 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는 성평등 가족부의 총괄 조정 기능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이제 단체들 저희 연대에서 주된 활동 중에 하나가 강간죄 개정 운동인데요. 입법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국회 여가위나 여가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여가위는 이게 형법은 법사위 소관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가부도 이게 법무부 사관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미루어지고 그리고 법무부나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젠더 폭력은 이제 주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답보 상태를 겪고 있고 뭐 이런 여가부 여가위가 뭐 컨트롤 타워를 총괄 조정 권한을 갖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 목표가 기재되기는 했었는데 과연 이것을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 그리고 8개 부처에 지금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라는 그냥 한 명씩을 그 담당관을 그냥 꽂아놨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성주류화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래서 조금 정책이나 입법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혹시 덧붙여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그 성평등가족부 총괄 조정 기능 실질화 방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부처가 되게 협력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작은 일도 서로 계속 교류하면서 성과물을 같이 만들어서 공동의 성과물처럼 하면은 훨씬 지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서 저희 현장에서도 많이 알리고 했을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대검찰청이 2년치 그 성폭력 관련된 고소건 전수를 같이 조사 연구하는 것을 대검찰청이랑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랑 해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실제 성폭력으로 고소된 건이 실제 무고한 사안인지를 다 파악을 해서 그거를 퍼센트로 이제 한국에만 있었던 연구지만 그거를 할 수 있게 됐다든가 아니면은 성폭력 수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이 될 때까지는 무고죄로 동시에 고소가 역고소가 되더라도 그거 조사는 좀 보류하자라고 하는 것을 대검찰청 지침으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같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정책을 서로 생산적으로 냈던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분명히 강간죄 개정이든 아니면 디지털 성폭력에서 뭐 음란 개념이나 피해자 수치심, 성적 수치심 이런 용어를 배제하는 것도 사실 여론을 가지고 법무부도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가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전 부처의 공무원들은 국무회의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모든 의원실도 그 국무회의만 계속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나 하면은 그걸로 모든 지시하고 그거 관련된 자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평등보다 이 역차별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하고 싶어도 그 부처 분위기가 그 진도가 안 나가게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물꼬가 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저 좀 실질적인 거 말씀드려보면 현재 한국 사회 정부 부처의 칸막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들 변호사님 각 부처끼리 소통하는 일 너무 어렵고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소통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거나 각 부처의 장관과 장관끼리 일정 정도 하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여연이 계속 그렇게 왜 이렇게 대통령 직속 뭐길래 그렇게 하냐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양성평등위원회가 어떻게 실질화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새롭게 좀 변하려면 그리고 이제 매번 그 양성평등위원회가 대부분 민간위원회의 장관급이 다 회의를 하는데 장관급 1년에 예를 들면 한 1년에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밑에에 이제 전문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각 부처의 내용이나 혹은 이런 거를 실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도 이게 사실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원래는 각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부처 그냥. 그런데 갔더니 그 담당관이 각 부처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많아야 담당관 옛날에 2-3명씩 있었고 지금 더 조금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정부 부처 안에서의 권한이나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낮아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을 각 정부의 기조실에 넣었어요. 기조실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 중에 그래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기조실이 그래도 좀 막강한 권한과 이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넣어봤더니 거기 안에서도 정부 부처에서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해결하거나 기존에 있던 성별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만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부처 내의 과제나 정책이나 제도를 성인지적 관점, 젠더 관점으로 보거나 이러긴 너무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각 장관의 의지도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각 정부,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예를 들면 뭐 복지부 장관이라던가 교육부 장관이 이런 방식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 현재의 구조상 그렇다면 대통령의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괜찮은 방식의 방향과 기조를 세워줘야 각 부처에서 사실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 2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쪽은 양성평등위원회를 어떻게 실질화하고 그 안에서의 각 정부 부처의 담당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여가부가 잘 돌려야 되는 거고 사실은 저는 현재 구조상 권력 구조상 대통령의 의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자꾸 남성차별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의 성평등과 아까 이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성의 문제, 남성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국가의 정책의 방향이나 철학으로 담겨야 각 부처에서 조금이라도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네, 2분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신 역차별에 대해서 사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참 역차별하는 게 저희 토론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성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사실 역차별을 논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은 굉장히 허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이것을 뭔가 설득력 있는 담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논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이런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대응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역차별 전담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에 대한 좀 전략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략적인 의견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아니, 저는, 현실 단계에서 말씀해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욕구를 너무 알겠어요. 사실 진짜로 차별받는다가 아니라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할 때 그렇구나. 그럼 남자 화장실도 불법 촬영물을 계속 전수 검사할게. 혹은 남성 귀갓길도 만들게 한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이 목소리는 그대로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이면에 담긴 불안과 이 공포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뭐 AI며 이런 보통의 이 많은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현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거나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툴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혹은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야 이거 페미니스트들이 혹은 여성가족부가 너희의 일자리와 너희의 이런 문제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선동이 되거나 너무나 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결국 이 이야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만나는 것처럼 중요하고 쉽고 결정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교육에서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해소해 왔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에요.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는 학교에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하는 건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물론 사실 폭력 예방 교육도 성평등의 일환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교육 시간 거의 없어요. 15시간을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교육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학교에서 그냥 이 과목 때 이거 했으니까 저 과목 때 저거 했으니까 하면서 2시간을 주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되게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교육을 일단은 제대로 정상화하고 그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성별 고정관념의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언어를 준다면 이들이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되게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남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계속 고수하는 건 나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남성 역차별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역차별을 느낀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공정담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그 어떤 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공정을 해치는 거다 같은 그런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그 전통적인 약자 정책들을 다 와해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논리는 지금 여성들이나 성별과 연령대를 막론하고 다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사회 부조라든지 어떤 공공 부조의 개념 자체에 대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페미니즘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격의 앞에 있지만 이것은 모두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되게 좀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성평등만은 왠지 굉장히 무리한 주장 같고 굉장히 이렇게 취급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도 사실상 침묵하고 동조하는 거, 이런 것을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민경 장관이 또 민변 소속돼 있는 변호사님으로서 지금 새 정부에 가서 되게 열일을 하고 계신다고도 아까 얘기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되게 심각합니다. 뭐 대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굉장히 심각하고 대우도 너무 다릅니다라고 하면 여기 이중구조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민경 장관이 손들고 국무회의 때 그 이중구조 중에 심각한 게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도 함께 그 대책 마련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전 영역에 있는 성차별 문제를 함께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를 여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토화되면은 이거를 성평등 가족부 장관만 혼자 캐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여성들만 해야 되는 문제가 되면은 이것을 뭔가 무리스러운 거, 특별한 거, 특이한 거로 취급하는 이런 생각은 모든 약자 정책에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게 저는 참 이 한국인권보고대에서 이렇게 성평등을 국면 주제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게 여성 문제가 단지 여성 문제가 아니라 이한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잠깐 하려고. 네. 사실은 한국 사회, 그러니까 오매 소장님 얘기 너무 동감하고요. 사실은 한국에 지금 제가 여러 얘기했을 때 20, 30대 남성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여성은 좀 다른 파트에 있고 자기 아빠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공정이나 혹은 경쟁해서 1등 해야 되고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 계속 있고 거기에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이 갖는 무게감이나 책임감은 굉장히 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그것과 함께 반페미니즘과 반인권과 솔사를 건드렸던 게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때 청년들을 대변인 이런 것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시험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계속 1등 하는 사람이 뽑았고 저는 이 남성의 역차별이지만 이것과 함께 공동체로 어떻게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회복시킬 건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갈등과 경쟁으로 가는 이 사회가 멈춰지지 않으면 이게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준석이 그것을 굉장히 이용해서 정치인이 됐고 많은 아까 표 보시겠지만 사실은 2030 남성들은 국힘이나 민주당을 별로 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딜 좋아하느냐?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개혁신당의 허상과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특히 진보적 청년 남성 정치인도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분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동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주 박사님이 사실 굉장히 길고 충실한 발제문을 작성해 주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못 드리지 못해서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유일하게 정말 여성 노동 정책이라고 할 만하게 써놓은 것이 성평등 임금 공시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성별 임금 격차가 큰 나라에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과연 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일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오늘 보여주신 많은 통계에서도 보면은 정말 같은 사업주 안에서 같이 고용된 남녀가 다른 임금을 받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직 산업군 전체가 되게 저소득 산업군인 이런 복지 분야, 서비스 분야 이런 저소득 산업군 내에 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거의 여초로 여성들만으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직업이나 직종 형태 별로 특별히 분리돼 가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같은 고용주 안에 있는 임금 격차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임금 공시제로는 포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 간 이렇게 고용주 사업장을 초월하는 이런 좀 거시적인 이런 차별 시정에 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 영선 김정혜 박사님과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청년 여성들이 하드캐리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정부인데 지금 이게 1주년 맞이해서 청년 여성들이 소외된다 이런 인터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 정책과를 없앨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시작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금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가 이제 시초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뺄셈으로 시작해서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여가부의 고용평등 정책관은 아직도 임명이 안 된 상태고요.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AA 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좀 아쉬운 지점은 이것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더라면 기업에서 대학교 가서 리크루팅을 할 때 건설 쪽이나 스템 분야에 여학생들을 많이 배출해달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AA 고용 이행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앞서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AA 제도도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된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업종별 70%입니다. 업종별 70%라서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여성이 80%잖아요. 그럼 80%니까 계속 거기서 도는 거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성 비중이 11%다. 그러면 11%에서 7%만 돼도 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파편화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성평등가족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도 이것이 잘 될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도 노사발전재단에서 한 2,700개에 해당하는 AA를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들이 한 16명? 7명? 굉장히 좀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왜 여성을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는 장애인 복지 운동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제가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투쟁을 해서 지하철의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가 가장 약자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 위는 다 잘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님께서 힘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근데 기성세대라서 그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정책 드라이브를 할 때 성평등가족부에 많은 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없앤 것이 너무나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하여간 좀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정책들이 좀 실질적으로 되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가면은 그 젠더 폭력인데요. 우리 젠더 폭력에서 한국은 굉장히 불처벌 관행이 강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동의 기준으로 강간죄 개정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들이 음주 상태에서 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 위력 등 그런 관계를 이용한, 친밀한 관계 폭력을 이용한 것들, 가족 폭력, 이런 것들이 잘 처벌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당방위 절대 인정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그 안전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친밀한 관계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그냥 한편으로 제가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성매매 처벌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 이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것을 직업으로서 반복적으로 종사를 하고 항상 여성을 중심으로 그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입법 의도와는 달리 여성이 많이 처벌되고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도 그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가해자들이 그 역고소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을 씁니다. 예전에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지금은 나한테 연락했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 스토킹 처벌법이다라고 역고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 정말 더 어려움을 여성들이 겪게 되는 것인데요. 그 친밀한 관계 처벌법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스토킹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2차 가해 수단으로 이 스토킹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스토킹을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더 이렇게 입법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있을지, 혹시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를 김혜정 선생님께 일단 주로 여쭤봅니다. 네, 친밀한 관계 폭력은 저도 엄청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 아까도 이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평등에 대해서 그나마 접하고 자기 삶을 좀 바꿔가고 개선하고 이런 게 관계를 통해서 접하는 거고, 그 안에는 또 돌봄이 있고,
돌봄은 또 국가나 정책이나 시장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자기에 대해서 질문 갖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민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여기에서 폭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은 더 처벌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처벌을 사소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소한 걸로밖에 인식을 못했다. 이것이 되게 강하고 이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더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스토킹법의 안에 교제폭력 넣기보다는 가폭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이제 민변에서도 같이 의견 모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지금 10대들이 가정폭력 그리고 친족성폭력 이런 걸로 통해서 탈가정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갈 수 있냐? 청소년 쉼터를 가냐? 그러면 청소년 쉼터가 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는 이제 받지 않고, 이 안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성폭력 피해자 쉼터도 저희도 운영하지만 아직 그 쉼터 체계는 사실 이분들이 자유롭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찰청에서 저희가 5년 넘게 요구해서 청소년이 수사를 받을 때도 법정 대리인에게 자동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경찰 업무 지침으로 이번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평등가족부 통해서 모든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자동으로 법정 대리인한테 연락하지 않을 테니 자유롭게 탈가정해도 안전한 제도를 이용하셔라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 여러 형태가 있지만 주거권을 좀 더 되게 보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청소년들이나 뭐 많은 여성들이 경제권이나 주거권 이런 데서 좀 안전하게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있으면 돌봄이나 여러 친밀한 관계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벌은 일단 교제폭력 법제화를 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 신설법은 이성관계에 한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이성관계에 한정하고 어느 일방이 혼인관계에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교제폭력법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의 구조가 뭐냐를 책임지고 개입할 수 있는 법안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이한 선생님부터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그리고 민변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시민사회 각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한 분씩 차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영광인데요. 제가 저도 법을 또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약간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담당이 보건일 때도 있고 민주시민 교육일 때도 있고 교육청에 있을 때도 있고 뭐 여성 성평등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담당하는 기관은 민간 위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곳도 있지만 때로 어떤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이 성 이야기를 꺼려서 섹슈얼리티를 빼고 성교육을 하래요. 그럼 이제 국어 없이 국어 교육을 하는 한글 없이 국어 교육하는 느낌이거든요. 저희한테는. 이런 상황이 제대로 좀 정비되는 데에서도 여러분들의 도움과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해서요. 어쨌든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이 정부가 방향을 바뀌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모습의 국가 성평등 추진체가 좀 이루어지고 그것이 조금 실질화돼서 예를 들면 여성이나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는 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변에서 우리 성평등 가족부에 또 힘을 실어주는 보고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돌아가서 또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야말로 너무나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네, 그 사회적으로 점점 변호사의 역할이 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의 여러 인권 문제를 분석하거나 이런 인권 사회 분야에서도 사실 변호사라는 라이선스가 우리 사회의 어떤 스피커의 어떤 자격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도 되면서 또 약간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민변이랑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협업하는 이런 모든 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고 가치롭고요. 오늘 16개 분야 인권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디딤돌 걸림돌 설정해 주시고 오늘 또 성평등 분야 집중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것이 개헌 논의부터 굉장히 수많은 이 새 정부의 여러 개혁 과제의 성평등이 주류 메인스트림 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